VO2 max를 전투력 측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처럼요. 물론 VO2 max가 실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치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VO2 max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보면서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치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다른 변수들까지 마라톤 기록에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VO2 max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마스크를 끼고 실험실에서 정확하게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체중도 정확하게 재야 되죠. 만약에 살이 찐다면, 저처럼 마른 사람이 살이 찐다면, 2kg만 찐다면 그거는 3% 정도의 변화이고 VO2 max 값도 그만큼 변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VO2 max와 관련된 진실입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계를 봤을 때 만약에 VO2 max 값이 변해져 있다면 뭐가 달라진 걸까요? 대부분 몸이 바뀐 게 아니라 그날 계산이 살짝씩 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값을 알려주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VO2 max 같은 경우에 69에서 68 혹은 71, 2 정도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체중을 줄여서 넣는다면은 당장이라도 분명히 그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넣자마자 바뀌지는 않겠지만 넣고 나서 달리기를 조금 하면은 바로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톤 기록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살짝 다른데요.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VO2 max는 엔진일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워치는 추정이거나 혹은 추측을 할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은 VO2 max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진짜 측정은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2 max 과연 유전적인 영향이 클까요? 얘기 드리자면은 유전적인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으로도 올릴 수 있지만 그 훈련으로 올릴 수 있는 영역은 10%에서 많아봤자 20%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입문급 구간에서는 충분히 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상급으로 갈수록, 그리고 많이 뛰면 뛸수록 드라마틱하게 잘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련자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VO2 max 숫자는 안 보게 됩니다. 물론 저만 하더라도 64, 65에서 69까지 갈 때까지는 잘 봤지만 69, 70, 71, 그 다음에 다시 69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안 보게 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기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VO2 max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운전을 험하게 한다면 연비가 낮아질 것이고 그만큼 갈 수 있는 거리는 더 짧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O2 max가 여기에서 엔진의 출력에 해당한다면, 최대 산소 섭취량, 엔진의 출력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연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 러닝 이코노미일 텐데, 러닝 이코노미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안 좋으면, 숫자가 낮은 게 물론 좋은 거긴 합니다. 러닝 이코노미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기록이 안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원래 VO2 max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들이마신 산소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분석해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많이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VO2 max 값입니다. 근데 시계가 콧구멍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시계는 당연히 손목에서 이거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 드리자면은 시계는 심박수 대비해서 내가 내는 속도를 보고 추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심박 150에서 5분 페이스를 뛰었다면은 이제는 심박 150에서 4분 50초로 뛸 수 있다라고 하면은 VO2 맥스 값이 높아졌다고 추정하고 그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고 덥고 습하고 잠을 못 자서 심박이 튄다면 VO2 맥스 또한 숫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VO2 맥스를 재면은 그에 따라서 낮아지긴 하겠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VO2 맥스 값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자주 한다는 게 사실은 안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이 숫자 1 올라가고 1 내려가는 것보다는 몇 달에 걸쳐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 이런 트렌드만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요. VO2 맥스의 단위가 체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강해지지 않더라도 분모값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이 바뀐 게 아니라 가벼워졌기 때문에 내 출력 자체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빠지면은 출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살을 빼는 게 마라톤 기록의 향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마라톤 기록을 결정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마라톤 속도는 VO2 맥스 및 젖산 역치와는 비례하며 러닝 이코노미와는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O2 맥스만 보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최대 산소 섭취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젖산 역치가 높을수록 속도가 올라갈 수 있고 러닝 이코노미가 좋을수록 더 속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정의하자면 가능한 한 높은 연비로 오랫동안 뛰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숙련자들이 건드려야 될 것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VO2 맥스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거나 젖산 역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VO2 맥스는 이미 올릴 만큼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러닝 이코노미와 젖산 역치와 그 다음에 VO2 맥스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노르웨이 훈련법이라고 해서 4x4 훈련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같은 노르웨이 사람인 잉게브릭센을 데리고 왔더니 이제 그 둘의 관계가 사실 노르웨이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 훈련법이 다른데 왜 가져왔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4x4의 훈련과 그 다음에 잉게브릭센의 훈련법은 아예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4x4 같은 경우에는 VO2 맥스를 자극하는 훈련에 가깝고요. 잉게브릭센이 했던 훈련은 역치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자극하는 지점이 다르지만 잉게브릭센의 그 더블 훈련을 통해서 하루에 2번 하는 걸 토대로 해서 VO2 맥스의 향상까지도 가져왔다는 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첫 번째 VO2 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이거를 왜 올려야 될까요? 당연히 엔진이 크면은 최고 속도가 빨라지고 더 여유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당연히 고강도 훈련의 반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프린트까지는 아니지만 젖산 역치보다는 훨씬 빨리 뛰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3에서 5분 인터벌을 4에서 6세트 혹은 제가 얘기 드렸던 4x4 같은 형식
핵심은요, 숨이 턱끝까지 차는 강도를 일정 시간 유지하면서 산소 섭취 시스템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숙련자가 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는 폭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VO2 맥스 훈련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기록은 그대로가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것은 바로 젖산 역치입니다. 젖산 역치라고 하면요, 바로 내가 힘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산 역치는 LT1과 LT2로 나누어지는데요. LT1은 내가 젖산이 쌓이기는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LT2는 그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요, LT1 전까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LT1을 지나면서 살짝 올라가고 LT2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거나 예측을 할 때도 산소 섭취할 때 그래프라든가 혹은 이런 마스크를 끼고 할 때 측정하는 방식이 그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LT1과 LT2를 나누고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LT1 이전까지의 구간이 조깅 혹은 존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화도 가능하고 이 속도로는 정말 오래 뛸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LT1 이전이고요. LT1과 LT2 사이에서 마라톤 페이스가 작동하고 LT1에 가까운 마라톤 페이스는 너무 쉽고 LT2에 가까운 페이스로는 마라톤까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LT1과 LT2를 사이를 버려놓는 게 목표이고 LT2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기록이 향상이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제가 조깅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 LT1의 시점과 LT2의 시점이 조깅을 많이 안 하면 가까운데 조깅을 많이 하면 할수록 LT1이 더 앞쪽으로 가면서 더 여유가 생기면서 이 폭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LT1과 LT2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서의 핵심은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 꽤 불편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반복해서 몸에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대표가 템포런 혹은 크루즈 인터벌 혹은 지속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분에서 40분 정도 약간 힘든 강도를 쉬지 않고 달리기 혹은 10분 템포런을 3세트 쪼개서 누적하기.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뭐가 바뀌냐면요, 같은 페이스에서 심박이 내려가거나 같은 심박에서의 페이스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내 젖산 역치가 높아지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기록을 당기는 비법입니다. AR을 제가 얘기 드리면은 마라톤 페이스보다 조금 느리게 혹은 거의 마라톤 페이스에 근접하게까지 올리는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젖산 역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러닝 이코노미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분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닝 이코노미가 향상되면 될수록 분모가 줄어들고 그만큼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연비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비를 자세 교정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연비는 기술, 근력, 탄성,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비, 이 러닝 이코노미를 측정하는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VO2 max를 측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울기 값이 러닝 이코노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기울기 값을 낮추는 게 러닝 이코노미 향상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비를 올리려면 신경계도 깨워야 되고 몸도 단련하고 그 다음에 탄성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민에서 러닝 이코노미에 대한 측정이 있는데요. 이 러닝 이코노미, 제 값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러닝 이코노미를 추정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디딜 때, 그리고 지면 접촉 시간, 그 다음에 케이던스, 그 다음에 보폭, 그 다음에 왼발과 오른발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스텝 손실이라고 하는 거를 추정해내고, 그래서 그 스텝 손실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값이 러닝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러닝 이코노미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스트라이드입니다. 조깅의 끝에 15에서 20초 정도 가볍게 뛰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경계를 깨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짧은 언덕 질주입니다. 힘으로 찍어서 누르는 게 아니라 탄성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뛰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요, 100m 이내로 해서 15초에서 20초 정도 내가 발을 튕겨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보강 운동입니다. 종아리, 햄스트링, 둔근, 코어, 이러한 근육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달릴 때 에너지가 세고 이것 자체가 연비가 나빠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좋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줄넘기 2단 뛰기라든가 아니면은 박스를 놓고 뛰어 오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강 운동을 실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일 경우에는 VO2 max도 오르고 LT도 오르고 러닝 이코노미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록 향상이 그냥 숨만 쉬어도 올라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초보자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뛰기만 해도, 꾸준히 뛰기만 해도 기록은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숙련자가 되면은 VO2 max의 성장폭이 줄어들고 기록은 결국 LT, 젖산 역치와 러닝 이코노미를 통해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숙련자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VO2 max가 어느 정도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연비를 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속 가능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VO2 max가 떨어졌다고 혹은 인터벌 한번 했다고 VO2 max가 올랐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차라리 템포런을 통해서 역치를 올리거나 스트라이드와 그리고 보강 운동을 통해서 내 자세를 개선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VO2 max와 한번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있지만 VO2 max가 높다고 해서 항상 기록이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